안녕하세요. 오늘 강의할 이범규입니다. 그동안 잘 계셨죠? 이제 벌써 2021년도 한 달이 다 지나갑니다. 음, 화면을 조정하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6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2008년도에 일어난 국제 금융 위기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는 그 잘 알려져 있기로는 리만 브러더스 사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리만 브러더스 사태는 리만 브라더스라고 하는 것은 투자은행입니다. 은행이 파산하면서 일어난 사건 이거였죠. 근데 사실 이거 이전에 이미 8번의 강의를 했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대공황에서부터 카드 대란을 거쳐서 오늘 2008년 이거는 1929년도에 일어난 것이고 이건 2008년도에 일어난 거니까 거의 한 90년 정도 80년 사건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번째로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위기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원래 목적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될 거라는 것이죠. 이 어렵게 될 건데 이게 어려운 경제가 어떻게 처리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강의가 원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앞단계로 글로벌 금융 위기를 보겠습니다. 이 글로벌 금융 위기는 원래는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 불려집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하는 건 뭔가 하면은 먼저 모기지입니다. 모기지는 장기 주택자금 대출한 제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아파트 사면은 대출해 주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아파트 사면은 만기 30년짜리로 주택 대출해 줍니다. 이걸 모기지라고 그래요. 그런데 서브프라임은 뭐냐 하는 건데 이거는 신용 등급을 얘기합니다. 신용 등급은 우리나라는 신용 등급이 10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계에서 3단계가 우수, 4단계에서 6단계가 중간, 7단계에서 10단계는 불량, 저신용 이래 돼 가지고 6단계부터 7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제1금융권의 돈을 못 빌려요. 근데 이제 미국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프라임은 신용 등급이 제일 좋은 것. 중간은 Alt A 등급이 있고 마지막 신용 등급이 나쁜 게 서브 프라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브 프라임 단계 신용 등급이 나쁜 사람한테도 주택 담보 대출 해줬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서프라임 모기지라 그러면 이게 미국의 주택의 담보 대출을 해가지고 담보를 못 갚거든요. 못 갚게 돼서 문제가 된 건데 이게 왜 세계 금융 위기가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일어나면서 미국의 금융기관이 흔들흔들해요. 이게 무너질 것 같아. 파산할 것 같아. 파산할 것 같으면은 사람들이 은행으로 막 딸려와가지고 자기 예금했던 그 돈을 막 찾아가요. 이걸 뱅크런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사태가 일날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의 투자은행들이 위기 투자은행들은 세계 각국에다가 다 투자했잖아요. 국채도 사고 다른 나라에 그 다음에 주식도 사고 부동산도 샀어요. 근데 자기 은행이 파산할 지경이야. 파산하려고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를 합니다. 회수를 하니까 이게 세계 금융기관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의 문제가 세계 경제 위기로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 금융위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얼마나 큰 손실을 끼쳤는가 하면요. 다우지수 주식이죠. 미국의 주식 지수가 14,000 가던 게 6,500, 그러니까 60% 폭락해요. 그리고 금융기관 손실이요.
4조 1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의 손실이 나버립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금융 위기죠. 이게 우리나라한테로도 넘어와요. 우리나라한테로 넘어와가지고 미국의 투자 은행들이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주식, 국채, 부동산을 탈락해요. 팔아가지고 돈을 회수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2007년도에 주가 지수가 얼마였는가 하면요. 최고가 2064였어요. 이게 2008년도에 얼마나 떨어지는가 하면요. 938로 떨어집니다. 60% 폭락해버려요. 미국의 그 주택 대출의 문제가 우리나라의 주식을 이렇게까지 폭락시켜버려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강남의 아파트 폭락합니다. 그때. 네, 이게 바로 이제 글로벌 국제금융 위기라고 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얘기를 할게요. 먼저 1998년 전후의 세계 경제 현황입니다.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 IMF가 발생을 했었어요. 동남아도 IMF가 그때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세계 각국의 경제 상태를 보면요. 일본은 1985년에 프라자 합의에서 엔화가 절상되면서 버블이 낍니다. 버블이 1990년도에 버블이 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본은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도 98년까지도 경제 위기 해결이 안 됐어요. 이게 30년 갔잖아요. 그죠? 일본은 이 버블 붕괴 때문에 완전히 중환자가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인데요. 이게 IMF 외환 위기가 1997년도에 일어났잖아요. 동남아시아의 태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 필리핀 등등이 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으니까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도 그냥 중환자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독일 문제입니다. 독일도 원래 1985년에 프라자 합의에 의해 가지고 마르크화를 절상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르크화 절상했습니다. 절상하고 난 뒤에 독일이 통일을 해요. 통일하면서 무척 경제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 그런가 하면 독일병 그랬습니다. 물론 저성장이죠. 독일을 비롯한 유럽도 중환자예요. 그 다음에 영국입니다. 영국인데 영국은 이게 1900년대에 영국은 파운드화죠. 파운드화를 좀 고평가시켜 놨어요. 고평가시킨 걸 보고 조지 소로스가 파운드화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조지 소로스뿐만 아니고 헤지펀드들이 일제히 영국으로 들어가가지고 파운드화 공격을 해요. 공격했는데 이 조지 소로스는 단 2주 만에 1조 원을 벌어나와요. 다른 헤지펀드도 엄청난 돈을 벌어놨죠. 그 다음에 이 영국이 파운드화를 보호하기 위해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버렸어요. 외환보유고가 바닥나버렸어요. 영국도 완전히 조지 소로스 때문에 중환자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미국은요, 홀로 경제가 발전해요. 성장합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이게 이제 빌 클린턴 시대거든요. 빌 클린턴 시대가 원래 경제가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아가지고 그 문제가 있어도 이게 안 쫓겨나고 이제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자, 세계 경제는 엉망이 되고 미국 경제는 좋아지니까 세계에 있는 달러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몰려들기 시작해요. 자, 달러가 미국으로 몰려들면은 다른 나라들은 돈 가치가 떨어져요. 미국은요, 돈 가치가 올라갑니다. 돈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넘쳐나요. 넘쳐나니까 금리가 약세요.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달러가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얼마입니까? 금리가 지금 0.5%잖아요. 그 다음에 물가도 수입하기 좋아요. 예. 물가도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가 절상돼서 수입하면 물가가 굉장히 싸져요. 물가가 안정이 됩니다. 물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1998년도쯤 되면은 닷컴 IT죠, IT. IT가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버블이 일어나요. 막 성장합니다. 돈이 거기 막 들어가.
버블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기에 버블이 이제 돈이 막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금리도 뭐 1%, 굉장히 싸고, 물가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자산 쪽으로 갑니다. 자산이라 그러면은 주식과 부동산이요. 주식과 부동산 가가지고 주식과 부동산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가격이 막 올라가요. 막 올라가는데 문제는 주식과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가난해져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빈부격차가 확대가 됩니다. 빈부격차가 얼마나 확대가 되는가 하면은 상위 10%,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을 가져가요. 원래 모든 세계 경제 위기의 기준은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 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따져요. 1929년도 대공황 때에 그때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50%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코로나19 때요 50% 넘어가요. 네,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빈부격차 문제인데요. 이 빈부격차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2007년도가 되면은 요 그래프를 보면요. 여기 뭔가 하면 최상위 1%입니다. 최상위 1%는 소득이 팍 증가해. 그 다음에 나머지 9%는요, 소득이 별로 증가하지 않습니다. 2007년도에. 그 다음에 요게 하위 90%요. 하위 90%는 소득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50%만 50% 자산만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오로지 1%만 돈이 많아져요. 9%, 나머지 9%는요, 돈이 변동이 없어요. 요게 나중 가면 이제 여기 언제 자료인가 하면은 요게 연방준비제도은행, 미국의 중앙은행 자료예요, 이게. 2016년에 가면요, 16년에 가면은, 여기 13년에 가면은, 이게 최상위 1%는 소득이 굉장히 증가돼. 굉장히 증가되고, 그 다음에 하위 90%는 점점점 소득이 줄어들어요. 2000년은요, 최상위 1%도 아니에요. 최상위 1%도 아니고, 400명에서 1000명, 400명에서 1000명만 소득이 증가하고, 나머지는요, 소득이, 그 위에 9%는 소득이 변동이 없고, 그 다음에 90%는 엄청나게 소득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400명 중에요,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베이조스라는 사람이요. 베이조스라는 사람 잘 못 들어보셨죠? 아마존 CEO입니다. 그 다음에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들어보셨죠? 그죠? 이거 CEO고. 그 다음에 워런 버핏. 그 다음에 머스크는 이제 테슬라 CEO죠. 이런 사람들 돈만 엄청나게 늘어나요. 나머지는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소득이 늘어나는 10%, 주로 10%가 전체 자산의 50%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소비를 주로 어디로 하는가 하면요. 주식, 부동산, 국채, 자산에만 투자를 해요. 자산에 투자하면 이 자산에 투자한 돈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은행으로 다시 돌아가요. 은행에 다시 들어가서 이 은행은 다시 돈이 남으니까 중앙은행에다가 초과 지급 준비율로 꼽아버려요. 돈이 안 돌아. 이게 유동성 함정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안 돌고 나머지 90%는 돈이 별로 없어요. 돈이 별로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사. 물건을 못 사니까 공장이 폐쇄해야 돼요. 공장이 폐쇄되니까 또 실업자가 증가되고 실업자가 증가되면 또 수비가 감소하고 또 공장 폐쇄하고 이렇게 해서 빈부격차에 의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데 글로벌 2008년도에 일어난 리만 브러더스 사태도 그 근본 원인은 빈부격차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여기에
1998년, 99년, 2000년까지는 미국 경제가 참 좋았습니다. 근데 2001년 되니까 닷컴 버블 붕괴가 돼요. 닷컴 버블, IT 버블, 우리나라의 IT 버블이죠. 그죠? 엄청나게 경제에 타격을 줍니다. 그 다음에 2001년에는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해요. 비행기 2대가 미국의 빌딩을 폭파하는 거 보시죠. 그죠? 이게 9.11 테러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경제에 타격을 줘요. 또 하나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2003년에 걸프 전쟁이 일어납니다. 걸프 전쟁, 이라크가 전쟁이잖아요. 그죠? 전쟁할 때 돈 엄청나게 들어가요. 아프가나가도 전쟁합니다. 또 하나, 이때는 이제 조지 부시 대통령이잖아요. 조지 부시 대통령 때에 유럽과 중국의 무역 전쟁까지 벌여요. 그 다음 또 하나는 트럼프가 감세 정책을 벌였듯이 부시도 이때 감세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는 돈이 없습니다. 전쟁하느라고. 또 감세해가지고 세금이 안 들어와. 돈이 없어요. 또 한 가지 미국의 산업 문제인데요. 미국은 1979년도에 인플레이션이 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20% 올려요. 금리 20%에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제조업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전부 다 일본이나 독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은 제조업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도 미국은요, 전체 산업 중에 제조업은 10%밖에 안 돼요. 10%는 뭐 하는 건가 하면 무기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이 정도. 다른 거는 못 만들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마스크 필요한데 미국은 마스크조차도 못 만듭니다. 의약품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미국은 제조업으로는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뭘 해야 돼요? 서비스하고 금융으로 해서 먹고 살자 이거거든요. 금융. 그래서 미국은 금융 강국이에요. 강국인데 문제는 미국의 원래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질이 있는가 하면 서민의 돈을 저축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부자들한테 대출해 주는 게 은행입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이 잘못돼 가지고 은행이 파산하면은 서민들의 돈을 못 갚아요. 서민들의 돈을 못 갚으면 서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그죠? 폭동 일으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행들한테 규제를 해요. 절대로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지 말라. 예를 들면 주식에 투자하지 말라. 왜요? 주식은 위험한 거니까. 그 다음에 위험한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규제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1929년도에 대공황이 일어나요.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 은행이 위험한 자산에 투자했기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났다고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그래서 1930년대에 글래스-스티글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은행은 안전한 자산에만 투자해라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대가 되면서 미국은 오로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금융업밖에 없습니다. 금융업인데 이 금융업은 유럽은 금융업이 규제가 많이 풀려가지고 큰 은행들이 나타나고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업자들이 정부 보고 이거 글래스-스티글법 폐지시켜달라. 폐지시켜야 우리가 돈을 벌고 금융으로 돈을 벌고 은행이 커지고 돈을 벌고 해야 미국이 부강해진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그 글래스-스티글법을 폐지합니다. 폐지하면서 은행은 위험한 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위험한 자산을 어디로 투자하느냐? 부동산,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저신용자들한테 장기 신용 대출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그 다음에 성장 문제인데요. 미국도 성장해야 일자리가 창출이 돼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면은 성장하는 데는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죠? 먼저 소비, 그 다음에 투자, 그 다음에 수출. 요거 세 가지가 성장 요소입니다. 이거 세 가지 해가지고 성장이 나와야 일자리가 이루어져요. 성장을 못하면 그 정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어떻게 하든 성장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미국은 수출 이거 안 되잖아요. 수출은 안 돼요. 그 다음에 투자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대 초반은 미국이 전쟁하고
법을 터지고 테러를 하고 그다음에 감세 정책에서 미국 돈이 없습니다. 정부에 돈이 없어요. 정부에 돈이 없으니까 투자가 안 돼요. 수출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니까 성장 나올 때라고는 오로지 소비밖에 없어요. 자, 소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건데 문제는 소비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 임금이 높아지죠. 그죠? 임금이 많아야 그까지 소비하는 거니까. 근데 이 당시에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이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또 미국 사람들은 저축 별로 안 해요. 저축도 없고, 그 다음에 임금도 없고, 임금도 별로 안 올려서 소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소비할 것도 없네. 소비도 못하네. 그래서 생각난 게 뭔가 하면, 할 수 없다. 빚을 내서 소비를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빈부격차가 발생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빈부격차가 발생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요. 집이 없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자꾸만 갈등이 벌어집니다. 흑백 갈등, 무슨 갈등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신용 없는 사람들한테도 집을 갖도록 하자. 그래가지고 집을 이제 투자하려고 하면 이제 은행에 대출 빚을 내잖아요. 내가지고 빚으로 집을 지어요. 집을 짓고 그다음에 돈 없는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줘요. 이게 서브프라임 모기지거든요. 빌려주는데 얼마나 빌려주느냐? LTV가 100%입니다. 100%. 그러니까 1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런다면은 돈 없는 사람한테 10억을 그냥 빌려줘요. 빌려줘서 집을 사게 합니다. 그래도 되지.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그렇게 이제 그러면 10억 빌려서 집 사면은 돈이 없으니까 소비 못 하잖아요. 소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라가서 만약에 10억짜리가 11억이 됐어요. 11억이 되면은 또 은행이 집값 1억 올랐죠. 1억 올랐으니까 1억을 다시 빌려줘요. 다시 빌려주면 그 1억 가지고 소비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당시에 모기지에 의해서 집을 100% 빌리고, 집 사는 돈 100% 빌리고, 집값 오르면 또 돈 또 빌릴 수 있고, 그 돈으로 팍 쓰면 돼.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문제 생기잖아요. 그죠? 문제 생기면은 그냥 집만 은행에 넘겨주면 끝이에요. 이건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집만, 담보 받았던 집만 넘겨주면 끝이니까, 지금 뭐 이거 밑져야 손해 본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도 집을, 빚을 내서 집을 사고, 그 다음에 그 집값 오는 것만큼 돈을 또 땡겨서 또 소비하고. 그래서 미국이 드디어 소비를 막 하니까 성장률이 올라가는데 문제는 이제 주택을 나도 주택을 사니까 주택 가격이 버글버글 거품이 일어요. 집값도 막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LTV 문제인데요. LTV 문제는 원래 일본 버블 붕괴 때에도 LTV가 100% 넘었어요. 그러니까 담보해 줄 때 10억짜리면은 10억 이상 대출해 주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게 해줬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죠. 우리나라는 많이 해줄 때 한 70% 해줬나? 지금은 50%? 50%고, 그 다음에 서울 같으면은 그게 한 20%밖에 안 될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버블 붕괴가 된다 하더라도 미국과 같은 모기 사태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집이 잘 팔려요. 팍팍 뛰어. 그러니까 건설 회사들이 집을 안 지을 이유가 없어요. 집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집 지는데 문제는 이게 2005년대쯤 돼서 집값이 막 뛰었거든요. 근데 한 2년쯤 지난 뒤에 2005년대 집을 막 지면 2002년쯤 지난 뒤 2007년대에 돼야 짓던 집이 완공되잖아요. 그죠? 2007년대가 되니까 주택이 팍 쏟아져요. 팍 쏟아지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석유 가격이 올라요. 오르고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요, 중앙은행은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주택도 불불 끓어서 올라. 그래서 금리를 갑자기 1%에서 단계적으로 이제 미국은 중앙은행이 45일마다 FOMC 회의를 해요. 회의에서 그때마다 금리를 0.25%쫙 올려. 계속 올려서 얼마나 올리는가 하면 5.25%까지 올립니다. 보세요. 주택은 공급 과잉이 됐고, 그 다음에
금리는 1%에서 5.25%면 되게 대출 금리가 얼마 되는가 하면요. 8%쯤 돼요. 8%쯤 되니까 빚으로 100% 빚으로 은행 대출 받았잖아. 그죠? 받았는데 이걸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갚질 못해요. 갚질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폭락해버려요. 집값이 폭락합니다. 집값이 폭락하니까 은행이 부실해지고 은행이 부실해져서 일어난 사태, 이게 바로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예, 수입 불균형 문제, 수출입 불균형 문제,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라 그러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에 미국이 있어요. 미국이 있고 여기에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이 있는데 중국이 2001년에 WTO 가입을 해요. WTO 가입을 하게 되면은 관세 장벽이 낮아져 가지고 마음대로 수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000년대쯤에 중국은 임금이 엄청나게 싸요. 그 다음에 땅값도 엄청나게 쌉니다. 굉장히 싸. 굉장히 싼데 문제는 공장 지을 자본이 없습니다. 이 자본을 대체로 빚을 내서 이제 공장을 만들어요. 이 빚인데 이 빚이 달러 빚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달러 빚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항상 중국은 뭘 생각하는가 하면요. 1997년도 일어난 동아시아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를 항상 생각해가지고 달러만 찾아요. 아, 달러 없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무역을 이제 저가로 만들어가지고 미국에 막 수출해요. 수출해가지고 무역 흑자가 엄청나게 나. 거의 4조 달러 정도 무역 흑자가 나요. 무역 흑자가 나니까 그 흑자 난 4조 달러를 중앙은행의 창고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거는 멍청이지. 그 4조 달러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미국에다가 다시 투자를 해요. 투자하면은 그저 국채 같은 거 사면 1년에 한 2%쯤 이자 소득이 나오잖아요. 빌딩도 사. 빌딩 사면 임대 소득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국채를 매입하는데 얼마 매입하는 거면 2조 달러 정도 매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저가로 제품을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면은 미국은 달러가 중국으로 건너가요. 중국으로 건너가는데 중국은 이 달러를 다시 미국에로 보내가지고 국채를 사요. 그러니까 미국은 소비, 그러니까 제품은 중국에서 가져오고 돈은 중국에서 또 들어와. 또 들어오니까 이게 달러 가치는 상승해요. 왜? 중국에다 돈을 넣어주니까 달러 가치 상승하면 수입 물가 하락하면 금리가 하락하고 우리나라 똑같아요. 지금 똑같잖아요. 우리 달러가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수입 물가가 하락하고 금리 지금 0.5% 되고 0.5% 되니까 사람들이 소비도 막 하고 소비 막 하면 또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그럼 또 중국에서 돈 갖다 주고 이걸 글로벌 불균형이라 그래요. 수입과 수출의 불균형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는데 문제는 미국서 중국서 계속 돈을 주니까 달러가 계속 들어오니까 돈이 넘쳐나요. 금리도 굉장히 싸요. 물가도 싸요. 그러면요, 이 돈은 어디로 가요? 전부 다 자산으로 갑니다. 주식과 부동산이 부글부글 끓어요. 이게. 이런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파생상품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 그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 중에 크게 세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소득층한테 돈을 빌려준 거. 두 번째는 중국이 무역 흑자를 전부 다 미국으로 달러를 보내가지고 채권이라든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달러가 계속 미국으로 들어가지고 미국의 부동산이 불불 끓었다. 세 번째, 파생상품 문제입니다. 파생상품 문제인데 이제 세계 각국이 1997년도 일어난 동아시아의 IMF 외환위기를 잘 봤잖아요.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라고 생각한 겁니다. 전부 다 세계 각국은 달러만 찾아요. 이 달러가 엄청나게 쌓입니다. 네, 중국 같은 경우는
흑자에서 쌓이고, 그 다음에 중동은 또 어떤가 하면요. 중동은 원래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일어났죠. 그죠? 오일 쇼크가 일어나가지고 1970년대 말에는 석유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 1배럴에 30불, 40불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1980년대가 되면서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멕시코하고 노르웨이가 석유를 생산해내요. 생산해내니까 이거 죽여버리려고 오펙에서 석유값을 팍 낮춥니다. 최하가 8달러까지 내려가요. 8달러까지 내려가면서 이게 언제까지 그 저유가가 이어지는가 하면은 2003년까지 저유가가 이어져요. 그때까지는 오펙 국가가 정말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고 러시아도 석유 수출국인데 러시아도 얼마나 어려웠으면 1998년도에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겠어요. 이게 저유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걸프 전쟁이 일납니다. 걸프 전쟁이 일나면서 석유 가격이 뛰기 시작을 해요. 석유 가격이 뛰기 시작해가지고 얼마까지 뛰는가 하면은 145불까지 2008년 초까지 2008년도인가요? 그때까지 145불까지 1배럴에 뛰었습니다. 최고죠. 최고인데 그 당시에 뭐라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석유 가격이 1배럴에 200달러까지 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깜짝 놀라가지고 자원 외교를 펼칩니다. 그때가 이명박 정권이요. 자원 외교 펼칠 때 그 주인공이 누구였는가 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덕 씨가 자원 외교 한다고 막 선전해가면서 외국에 방사이라든가 석유 이런 걸 막 사들였는데 이게 전부 다 부실이잖아요. 부실해가지고 그때 손해가 얼마나 나는가 하면 12조 원이 손해가 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12조 원 손실 그 성격이 어떤가 하면 그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그 4대강에서 삽질 사업 해가지고 22조 원을 썼잖아요. 이거는 22조 원을 썼다 하더라도 그 돈이 우리나라에서 돌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돌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 외교에서 12조 원이 날아가면 100% 날아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손해입니다. 이걸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아마 그 당시에 수유값, 철강석, 석탄값이 천정부지로 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각국에게는 또 연기금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많은데 문제는 전부 다 달러죠. 달러인데 이걸 달러를 창고에 처박아 놓는 바보가 없어요. 이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할 때 믿을 만한 데 투자를 해야 돼요. 믿을 만한 데가 뭔가 하면 트리플 A, AAA라고 하는 상품의 채권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AAA의 상품의 대표적인 게 미국의 국채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의 국채입니다. 유럽, EU 국가의 국채들인데 나중에 EU 국가들 중에 피그 국가, 5개 나라. 5개 나라는 이게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이거는 AAA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AAA라는 게 한정이 됐어요. 우리나라 국채도 AAA가 아니에요. 이게 A지 그냥. 삼성전자 AAA 아닙니다. 그런 거 못 사요. 못 사니까 AAA는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양이. 근데 살려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많으니까 월스트리트가에 뛰어난 사람들, 유태인들이겠죠. 이 유태인들이 AAA라고 하는 채권을 만들어내요. 그 채권이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장기 신용 대출, 주택 장기 신용 대출, 모기지죠, 모기지. 모기지가 대출한 전체가요 10조, 그 당시 10조 4천억 달러,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걸 이제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그 집은 누구 거요? 은행 거요. 민주당 잡혀가지고 은행 거잖아요. 은행이 그걸 근거로 채권을 만들어요. 채권 혹은 증권을 만듭니다. 채권 혹은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른 투자기관에 팔아요. 다른 기관 투자에 팔면은 다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다시 돈이 들어오면은 다시 모기지에 빌려주고 빌려주면은 또 주택이 또 담보로 잡히잖아요. 그죠? 그 담보를 기준으로 또 채권을 만들어서 또 팔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는가 하면요. 파생상품이라 그래요. 파생상품. 그래서
모기지를 근본으로 해서 파생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졌는데, 요게 잘 조작을 해가지고, 절대로 파산하지 않게 만들어요. 파산하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최대 보험회사 AIG라는 보험회사가 이거 AAA라고 인정해 줍니다. 보증을 해줘. 보증해주니까 신용평가사의 무디스가 이 채권은 AAA, AAA 가장 안전한 채권이다라고 인정해 줍니다. 인정해 주니까 각 투자은행들은 이 모기지 채권을 막 사들여요. 파생상품 사들이고, 다른 나라의 미국, 중국도 막 사들이고, 연기금도 사들이고, 중동도 막 사들여요. 세계 각, 우리나라도 샀겠지. 그래서 세계 각국이 이 채권을 막 사들였어요. 왜? 이 보험회사가 탈라면은, 이게 AIG라는 보험회사가 세계 최대 보험회사예요. 그러니까 이거 탈라면은 보험회사에서 돈 대신 주겠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증권회사도 이게 트리플 A라 그러니까 모든 나라 투자은행, 그다음에 연기금 이런 데서 이 상품을 샀던 겁니다. 샀는데 문제는 이게 주택 가격, 금리 인상했죠. 금리가 1%에서 5.25%팍 증가해요. 5.25% 증가하면은 대출 금리는 8%쯤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0.5%지만은 이게 8% 되면은, 그 10억짜리에 만약에 5억 빌렸으면 5억에 8% 갚으려면 이게 못 갚습니다. 집값이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집값이 폭락합니다. 공급도 넘쳐나거든요. 공급도 넘쳐나고, 그 다음에 금리도 올라버리니까 주택 가격이 10억 가던 게 5억도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의 버블 일어났을 때 부동산이 막 뛰었잖아요. 똑같습니다. 미국 버블도 그만큼 뛰었어요. 뛰니까 이게, 50% 이상 폭락해요. 10억짜리가 5억 됐습니다. 5억 되면 서브프라임 사람들은 돈 한 푼 없이 집 샀잖아요. 그리고 또 덤으로 더 빌려주는 거 가지고 엄청나게 소비 잘했죠. 소비 잘 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네? 폭락하면은 그 집을요, 그냥 은행한테 넘기면 돼. 돈 빌려준 은행한테, 니 가져가라. 그리고 몸만 빠져나오면 돼요. 그 대신 원래 돈 한 푼 없었던 사람 아니에요, 그죠? 돈 한 푼 없었던 사람인데 은행 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지. 그걸로 끝입니다. 부실은 누가 져요? 부실은 은행이 다 지는 겁니다. 은행이 지는데, 이때 은행 금융기관, 처음에 금융기관이 뭐가 흔들거리는가 하면 베어스텐이라는 은행이 있어요. 베어스텐은 이거는 미국의 원래 그 당시에는 5대 금융기관에 속했어요. 베어스텐이 막 흔들흔들하네? 흔들흔들하네. 이거 망하면 큰일 나잖아, 그죠? 망하면 큰일 나니까 미국 정부가 모건스탠리 은행 보고, 야, 이거 너 인수해. 그래서 베어스텐은 인수를 하는데, 인수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요. 공적 자금, 이게 세금이잖아요. 혈세입니다. 혈세를 투입해서 베어스텐을 조금 정상화시켜서 모건스탠리를 넘기는 거예요. 혈세를, 이 개인 주식회사를 국민 돈을 투자해서 이게 모건스탠리 넘기니까 언론이나 국민들이 화가 굉장히 났어요. 야, 우리 혈세를 저런 데 넣느냐? 그런데도 이미 어쩔 수 없이 이거 부도나면, 파산하면 위험하니까 이제 모건스탠리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베어스텐보다 더 큰 은행 리만 브라더스라는 투자은행이 있었어요. 리만 브라더스 은행도 이게 막 부도 날아가네. 부도 날라 그러는데 원래 이거는 구해야 되는 건데 베어스텐을 모건스탠리에 넘길 때 너무 욕을 많이 얻으면 그 연준이. 그러니까 더 이상 욕먹을 수 없다. 그래서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이 됩니다. 파산이 되면서 거기에 연관됐던 모든 금융기관이 다 흔들흔들 위험해요. 위험해.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이 또 아까 말씀드렸던 모기지 채권 막 사들였잖아요. 그죠? 모기지 채권을 막 사들였으니까 이것도 휴지조각 되려고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그 금융기관이 전부 다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은행으로 막 달려가요. 왜요? 은행 파산하면은 내가 저축했던 돈을 못 찾아내. 그러니까
은행으로 막 달려가는데 이걸 뱅크런이라 그럽니다. 뱅크런이 일어나요. 뱅크런이 일어나려 그래. 날라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모든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 9월 달에 파산합니다. 파산하니까 모든 금융회사가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금융회사 사실은 위험합니다. 위험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든 금융회사들은 현금을 확보해야 돼요. 확보해야 저축을 찾으러 오는 사람한테 돈을 돌려줄 수가 있어요. 돈을 못 돌려주면 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험한 금융회사들은 각국에 투자했던 거, 우리나라 같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채권, 주식, 부동산을 다 투자해놨잖아, 그죠? 채권, 주식, 부동산을 투자했던 걸 다 회수하려고 그럽니다. 회수하려고 그러는데, 그가 지금 뭐 몇 푼 되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4천억 불 외화, 달러가 있거든요. 있는데, 주식에, 외국 투자 은행들이 채권, 주식, 부동산 다 투자했어요. 주식만 얼마 투자했느냐? 주식만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200조입니다. 2,200조의 40%가 외국 자본이요. 40%가 외국 자본이면 얼마인가 하면요. 약 1조 달러, 1조 달러. 주식만 외국인들이 1조 달러 투자한 거요. 근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화 달러가 얼마인가 하면 4천억 달러입니다. 얼마 모자라요? 주식만 6천억 달러가 모자라는 거요. 그 다음에요. 부동산, 그 다음에 채권 많이 투자해놨어요. 얼마 된지도 몰라. 그러면은 외국의 투자 은행들이 야, 한국이 외자가 부족하다. 4천억 달러 가지고 부족하다 그러면은 너도 나도 채권 팔고 주식 팔고 부동산 다 팔아버려요. 다 팔고 그걸 달러로 바꿔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 주식이 그 당시에 2,000이 넘었어요. 2,100까지는 안 가고 2,060인가까지 가요. 갔는데 주식이 폭락해요. 왜 폭락해요? 외국 투자한 사람들이 한국이 위험하다 생각하니까 주식을 팔아치우고 달러로 바꿔나가요. 그래서 930, 원래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는가 하면요. 890까지 떨어집니다. 그날 890까지 떨어졌다가 932까지 이제 회복을 해서 이제 끝나는데, 그 다음에 부동산. 이때 서울 부동산 강남 아파트 폭락합니다. 왜요? 외국 사람들이 달러로 다 가져나가고 부동산 파니까 폭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달러가 막 유출돼요. 그래서 환율이 얼마가 되는가 하면 1200원 가는 게 1600원까지 갑니다. 1600원까지 가고 그 다음에 금리가 폭등을 해요. 8%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왜 금리가 폭등하느냐? 외국 투자한 사람들이 달러를 가지고 막 나가요. 잡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달러 나가는 사람 보고, 야, 나가지 마. 말로 안 되죠? 뭐요? 이자 많이 줄게. 그게 금리입니다. 8%까지 올라가요. 8%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터키 같은 경우도 불안하니까 최근입니다. 불안하니까 달러가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못 빠져나가게 금리를 얼마나 올리느냐? 30%까지 올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위험하면요,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왜요?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진가 하면요, 이게 그날, 이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도 2008년 한 10월이나 10월 될 거예요. 되는데, 미국이 통화 수합을 해줍니다. 수합이 뭔가 하면, 우리 스와핑 많이 들어보셨죠? 이 스와핑 뭡니까? 스와핑이 마누라 체인지, 이 스와핑이잖아요. 그죠? 스와핑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통화 스와핑도 마누라 체인지와 똑같아요. 이제 우리나라의 원화나 우리나라의 국채를 미국의 중앙은행에다 줍니다. 줬죠? 주면은 미국이 대신 그 돈 대신 달러를 우리한테 줘요. 그래서 자, 미국의 중앙은행이 한국에 자, 달러를 무제한 줄게. 많이 줄게. 모자라면 더 줄게.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풍족해졌어요.
풍족해지니까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달러를 회수를 안 해도 돼.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날 주식이 수합 체결 이전에는 이게 890까지 내려갔다가 수합 체결했다 그러니까 40포인트 폭등해서 932에서 장이 마감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도 1600원이다가 수합하니까 1200원으로 절상이 됐죠. 그 다음에 금리입니다. 금리는 원래 이제 5%, 원래 8%였죠. 8%에 뛰었어요. 뛰었는데 기준금리 5%였죠. 5%인데 이 기준금리를 2%까지 낮춰도 외국 투자한 사람들이 한국은 안전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돈을 안 빼나간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미국에서 일어난 주택담보대출 사건이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흔들어요. 우리나라만 흔든 게 아니고 전 세계 경제를 다 흔들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해결입니다. 해결인데 우리 경제 위기 여러 가지 봤죠, 그죠? 대공황 1929년도에 일어났던 대공황, 이거는 공급 초과했잖아요, 그죠? 공급 초과니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공장 부서지면서 해결됐고, 그 다음에 일본 버블 붕괴, 그 다음에 일본 버블 붕괴도 은행이 가나다 대출해서 문제 생겼죠. 그래서 은행에 돈 꼽아서 은행을 정상화시켜주면 돼요. 그 다음에 외환위기, 동아시아나 중국의 외환위기는 달러만 꼽아주면 돼. 미국에서 달러만 꼽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는 거고, 재정위기, 2010년, 12년에 일어난 재정위기는 정부가 너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정부의 돈만 꼽아주면 됩니다. 근데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금융위기는 2007년부터 2008년 사이에 일어나는 글로벌 금융위기는 은행 문제예요. 은행이 장기대출, 주택담보 장기대출 너무 많이 해줬잖아요. 그죠? 너무 많이 해줬으니까 이 은행이 부실해졌거든. 은행에 돈만 꼽아주면 됩니다. 돈을 꼽아주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돈을 꼽아주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돈을 꼽아줄 때는 여기에 양적 완화라는 게 있고 질적 완화가 있다라고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요번에 코로나19 때는 양적 완화와 질적 완화를 했었는데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질적 완화를 하지 않고 양적 완화를 해줍니다. 어떻게 된 거면 미국의 중앙은행이 3조 5천억 달러를 들고 시중은행으로 가요. 월스트리트 시중은행으로 갑니다. 시중은행에 가가지고 이 돈을 채권 10년짜리 국채를 사요. 은행은 국채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국채를 사면은 시중은행은 3조 5천억 달러의 현금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생기게 되는데 이 현금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면 주식이 붕괴됐죠. 주식을 막 사들여요. 주식 가치를 올립니다. 부동산 붕괴됐죠. 부동산을 막 사들여요. 부동산을 올려요.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하는가 하면 이때 연준 의장이 누군가 하면요. 벤 버냉키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벤 버냉키가 증언한 게 뭔가 하면 대공황하고 일본의 버블 붕괴입니다. 대공황은 15년 동안 계속돼요. 15년 2차 세계대전 돼서 끝나는 겁니다. 일본의 버블 붕괴는 30년 끌어요. 잃어버린 30년이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장기간 해결 못했냐? 이걸 연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결론을 낸 게 뭔가 하면 부동산과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면 폭락하면은 경제 일어서는데 너무 길게 간다. 절대로 부동산하고 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안 된다. 그래서 3조 5천억 달러를 풀어가지고 부동산과 주식 가치를 정상화시켜버린 겁니다. 정상화시키면서 경제가 나중에 원활하게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게 전부 다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부동산과 주식한테로 가요. 그럼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주식 가격이 오르는데 요거는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빈부격차를 더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대공황이요. 이게 지금 이게 200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4년 6년간 겁니다. 6년 동안 이제 경제 회복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돈을 막 쏟아본 거예요. 쏟아붓고 난 뒤에 이게 완전히 해결 안 하고 그냥 몰핀 주사 놓은 거예요. 돈으로.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는가 하면 2020년까지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가지고 요번에는 더 큰 경제 위기에 닥쳤지, 그죠? 그래서 이번엔 또 이제 정부의 재정정책에서 해결했는데 문제는 돈이 엄청나게 풀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코로나19 이후의 경제가 되겠고요. 일단 미국의 연준은 미국의 금융기관 월스트리트한테 돈을 엄청나게 뿌렸는데 이게 잘못 뿌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 뿌렸냐 하는 건데요. 원래 벤 버냉키가 생각했던 것은 이제 미국의 금융기관 월스트리트의 금융기관을 파산시킬 은행하고 살려야 될 은행을 구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산시킬 은행, 우리 IMF 때 그렇게 했잖아, 그죠? 파산시킬 은행 파산시켜버리고, 금융기관 파산시켜버리고, 살릴 은행은 공적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정상화시켜줬던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의회한테 8천억 달러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8천억 달러를 뿌려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는데 월스트리트의 유태인들, 벤 버냉키도 유태인이요.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의 핵심들도 전부 다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노고합니다. 우리 은행 파산 못 시켜. 파산 못 시켜. 파산 못 시킨다 하니까 벤 버냉키가 그걸 못 이겼어요. 못 이겨서 뭐라는가 하면 그럼 좋다. 두 번째로 월가의 모든 은행을 임시 국유화시키자. 국유화시켜가지고 정상화시켜서 다시 돌려줄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의심을 해요. 정말로 저게 국유화되면 문제 크다. 뺏긴다. 그래서 그것도 반대합니다. 그것도 반대. 그러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채권, 그 모기지 채권 있잖아요. 그죠? 이 모기지 채권이 전부 다 폭락하고 이 휴지가 되다시피 했지. 그러면 이 채권을 시가 평가를 해가지고 시가에 의해서 우리가 정상화시켜줄게. 그러니까 월가의 유대인들은 그것도 반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부실화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 알려주면은 그냥 은행이 다 망하도록 해버려. 살아날 은행이 별로 없어요. 절대 안 된다. 못한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안 돼. 월가의 유태인들 때문에 벤 버냉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어쩔 수 없다. 그냥 돈 뿌리자. 그래서 월가에 그냥 8천억 불을 뿌려버립니다. 그래서 벤 버냉키가 이름이 벤 헬리콥터예요. 헬리콥터 벤. 예, 헬리콥터에 돈을 막 뿌린 버냉키가 월가에 그냥 돈을 막 뿌린 거예요. 그래서 벤 헬리콥터 벤 이런 별명이 붙었는데 이게 문제는 실제는 좋은 은행과 나쁜 은행을 골라서 파산시킬 은행을 파산시켜야 됩니다. 파산시키고 기업체도 파산시킬 기업체는 파산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픈 사람한테 수술은 안 하고 몰핀 주사를 준 겁니다. 무슨 돈으로요. 엄청난 돈을 뿌려서 몰핀을 줘가지고 그냥 안 아프게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이어져서 단지 이게 경제 위기가 겉으로는 안 드러나고 속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알았어요. 저 새끼들 말이야, 우리 혈세를 8천억 불 된 혈세를 월가를 살리기 위해서 다 뿌렸구나. 그래서 그때 데모가 일어납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그래가지고 거기에 뭔가 하면요. 위아드 99%. 너희들 1%를 위해서 99%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너희들은 각성하라. 너희들 각성하라 라고 데모를 시작했던 거예요. 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등장한 게 뭔가 하면 이제 황소, 다우, 이제 벌을 다우, 월.
황소 등장해요. 황소가 등장하는데 이 황소는 여기 밑에 보면 또 황소가 또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데리고 이제 이제 홍해를 바다를 건너 가지고 이제 모세가 십계를 받으러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황소를 만들어서 황금 숭배 사상을 막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 황사와 야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놈들 너희들은 오로지 돈만 좋아하는구나. 돈만 좋아하는 좀비라는 거예요. 좀비라는 게 뭐예요? 좀비는 원래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없이 돈만 영혼이 없는 죽은 놈들이 돈만 밝히는 놈들, 이 좀비 놈들, 이거 다 없애자. 이렇게 해서 난 데모가 월가를 점령하라 했는데 이게 한 70일 동안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때 월가 사람들은 데모하는 걸 딱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와인을 착 마시면서 그래 데모 해봤자 데모 성공할 것 같아. 이거죠. 결국 74일 만에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데모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서프라임 모기 사태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서프라임 모기 사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완전히 수술해서 해결된 게 아니고 몰핀 주사를 놓은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연결돼서 2020년에 코로나19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나머지 강의는 다음 주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이번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